이완용은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구적에 모두 이름을 올리는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 매국노의 대명사 일당 이완용 편입니다. 1858년 7월 17일 철종 때 태어나서 1926년 2월 12일까지 68세를 살았다. 이완용은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백현리에서 가난한 선비 이호석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형 이면용과는 15살 차이로 늦둥이 막내였다. 그의 집안은 고려시대부터 많은 관직을 배출한 명문 가문이었으나 구대조 이래로 이렇다 할 벼슬살이를 한 사람이 없어 이완용의 아버지 댁에서는 몰락한 양방 상태였고 가난했다. 9세인 1867년 먼 친척 아저씨뻘인 판중추부사 이호준에게 양자로 입양됐다. 그의 양아버지 이호준은 서자와 딸만 있었고 정실 부인의 아들은 없었다. 이호준은 한성부 판윤 등을 지낸 당대 정계의 거물로 흥선대원군의 친구였으며 그의 사위 조성하는 대원군의 측근이었고 서자인 이윤용은 대원군의 서녀와 결혼하는 등 왕실과 이중 삼중의 연을 맺은 명가를 이루고 있었다. 이완용은 이렇게 이호준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양자여서 출세력도 강하였다고 한다. 어릴 때 이완용은 머리가 비상하고 글도 일찍 깨우쳐 집안의 주목을 받았었고 가난한 집 늦둥이 막내라 부모로서도 입양 결정이 어렵지는 않았다. 이완용은 늘 숙기 없이 작은 목소리로 말수가 적었고 나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해야 하는 일은 무슨 수를 써서든 달성하려 했고 꼼꼼해서 학업 성취도가 매우 빠른 편이었다고 한다. 이완용은 입양된 후 정익호에게 글을 배웠고 이용희에게 서예를 익혀 후일 당대 명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독립문 현판의 글씨도 이완용이 썼다는 주장이 있다. 12세인 1870년 명문 가문인 조병익의 딸 양주 조씨와 혼인하였다. 24세인 1882년 정강문과 별시 병과에 18위로 급제하여 정계로 진출하였다. 이완용은 급가나 을가보다 급이 낮은 병과에 18위로 급제하였으나 양아버지 이호준의 백으로 당시 핵심 조직이었던 규장각 대교, 홍문관 수찬, 의정부 검상 등에 임명되었다. 28세인 1886년 유경공원에 입학해 초보적인 영어를 비롯한 근대식 교육을 받으면서 신문부를 접했고 이를 계기로 한국 최초 주미공사단의 일원으로 발탁되었다. 이때 뛰어난 성적으로 사헌부 장령, 홍문관 은교 등으로 승진하였고 이듬해 세자 신왕은 보덕에 보임돼 왕세자 순종을 가르쳤다. 이완용이 정상풍 당상관에 오르기까지 과거 급제부터 5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 이는 조선 역사를 통틀어 유례없이 빠른 승진이었다. 29세인 1887년 9월 주미 참찬관으로 초대 주미공사 박정량 등을 따라 외국인 서기관 알렌의 인도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의 독립사상과 근대 문명의 발달을 경험하는 한편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이라는 세계 흐름과 힘의 논리를 인식하게 되었다. 32세인 1890년 10월 귀국해 대미 외교의 1인자로 친미파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대한제국 내각의 대미 협상을 도맡았다. 이완용은 귀국 후 3여년간 호조참의 자부승지, 내부부 참의, 성균관 대사성, 형조 참판, 동부승지, 이조 참판, 항성부 자윤, 공조 참판, 외무 협판 등 각종 조직을 두루 거쳤다. 35세인 1893년엔 친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사직하고 모친상을 지키고 있을 때 이듬해인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이완용은 위기를 감지했으나 양아버지 이호준의 권고로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다. 37세인 1895년 5월 친미 친러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박정량 내각이 성립되자 학부 대신으로 정계에 복귀하였다. 같은 해 10월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이윤용, 이하영 등 친미파 인사들과 함께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38세인 1896년 2월 알렌의 후원하에 이범진 등 친러파와 공모하여 아간 파천을 성공시키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완용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시작한 신내각에서 외부 대신, 학부 대신과 농상공부 서리와 군부 대신 겸 경무사 등 5개 직책에 동시에 임명되었다. 1896년 7월부터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면서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자주 독립을 외치며 신정치운동을 표방하는 데 앞장섰고 고종의 황궁운동을 전개하여 실현시켰다. 아간 파천 이후 자신감을 얻은 러시아가 각종 이권을 요구하고 사사건건 내정 간섭을 하자 대한제국 정부는 미국통이었던 외부 대신 이완용의 주장대로 미국 쪽으로 줄을 대어 어떻게든 미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보려 하였지만 미국의 거부로 좌절되었다. 조선의 대미 접촉에 분노와 위기감을 느낀 러시아는 고종에게 압력을 가해 1897년 7월
이완용을 학부 대신으로 9월 외직인 평당관찰사로 자천시켜버렸다. 40세인 1898년 2월 독립협회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나 3월 정부 관찰사로 전임되면서 독립협회 활동은 중지되었다. 이완용은 부임 5일 만에 직무태반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았고 공금횡령죄까지 뒤집어서 파직될 뻔했으며 그해 7월에는 각종 이권을 열강에게 넘겨준 책임을 물어 독립협회에서 제명 처리되었다. 43세인 1901년 2월 양아버지 이호준이 노안으로 갑자기 쓰러지자 고종 황제는 급히 이완용을 사면 복권시켜 국내부 특징관으로 불러 올렸다. 얼마 안가 이호준이 81세로 사망하자 이완용은 3년 부친상을 위해 모든 관직을 그만두고 정계를 다시 떠났다. 이호준은 양아들인 이완용에게 자신의 막대한 재산과 모든 정치적 지위를 물려주고 집안 제사를 잇게 하였다. 46세인 1904년 2월 이완용은 3년상을 치르고 상복을 벗었다. 47세인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 승리하자 국제 정세를 면밀히 관찰하던 이완용은 철저한 친일파로 변신하였다. 그해 9월 이완용은 학부 대신이 되어 9년 만에 다시 대신의 자리에 복귀한다. 그리고 2달 뒤인 11월 17일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의 외교권을 접수하기 위해 대신들을 위협하며 조약 체결을 강조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이완용은 을사오적 가운데 한 명으로 이때부터 이토 히로부미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며 이토를 영원한 스승으로 떠받들었다. 조약 체결에 앞장선 공으로 의정 대신 및 외부 대신 서리에 임명되었다. 많은 유생들이 이완용을 처벌하라며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렸지만 그는 시국에 따라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조선의 외교권은 힘을 키워 다시 찾으면 된다고 항변하였다. 49세인 1907년 초 대한제국 내각 최고직이었던 의정부 첨정 대신에 올랐으며 농상공부 대신 서리, 강상사무국 총재까지 겸하였다. 6월에는 내각 총리 대신으로 매국 내각에 수반이 되었으며 국내부 대신 서리를 겸하여 외국 내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리고 7월에는 헤이그 밀사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종 황제의 강제 양의를 주도하였고 곧이어 한일 신협약 체결로 한국 군대 강제 해산을 주도하여 정미 7적 가운데 한 명으로 지탄을 받았다. 군대 해산 이후 정미 의병이 일어나자 의병 토벌을 주장하였고 의병장 허위가 체포되었을 때 그의 처형을 순종한테 주청했다. 의병장 허위는 결국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고 만다. 7월 20일 순종 즉위식이 있던 날 반일 단체인 동호회 회원들이 이완용의 자택으로 몰려가 불을 질러 집안의 가재도구 및 고서적 등과 집안 폐물까지 모두 타버려 이완용은 거의 전 재산이 불타버렸다. 특히 그가 집안의 적장자로서 제사를 모셔야 될 조상들의 신주까지 몽땅 불타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다고 한다. 이때 이완용은 난리가 난 줄도 모르고 덕수궁에서 순종 즉위식을 주관하고 있었다. 이날 일본 및 이완용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로 반이완용 데모와 화양식은 서울 말고도 전국 각지에서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이완용의 가족은 이토의 배려로 통관 관저가 있던 외성대에서 2달간 머무른 후 의붓형 이윤영의 집으로 옮겨 들어가 서너 달 더부살이를 하였다. 50세인 1908년 4월 이완용은 자신에게 향하던 양반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조선시대 당정 희생자들로 역적의 오명을 섰던 남인, 북인 등의 복권을 시도하여 정인홍, 이징옥, 윤원영 등 77명을 복권시켰다. 51세인 1909년 7월 한국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에 내각 총리 대신의 명의로 서명함으로써 사법권을 일본에 위임하였다. 그리고 한국중앙은행에 관한 각서를 조인하여 중앙은행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집행 및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본인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한국재정 및 경제권을 양도하는 데 앞장섰다. 그해 10월 26일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 의해 암살됐다. 이완용은 11월 4일 이토 추도회에 참석하여 추도문에서 이토는 자신의 스승과 같은 존재였다고 하면서 그를 암살한 안중근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와 같은 매국적 행위로 인하여 이완용은 독립운동가들의 암살 1급 대상자로 지목되었다. 그해 12월 22일 서울 종현 천주교회당에서 열린 벨기에 황제 레오폴드 2세의 추도식에 인력거를 타고 참석하다가 군밤 장소로 변장하고 기다리던 독립운동가 이재명의 피스를 받아 옆구리와 어깨 등 3군데를 찔렸다. 실랑이를 벌이던 인력거꾼 박원문도 칼에 찔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이완용은 곧바로 대한의원으로 후송되어 2개월간의 입원 치료 끝에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이재명은 이듬해 9월 교수행에 처해졌다. 이완용은 이때 찔린 폐 쪽의 지병이 천식과 폐렴으로 발전하여 훗날 사망의 원인이 된다. 52세인 1910년 8월 4일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은 3대 총감 데라우치에게 한일 합방을 제의하고 8월 22일 내각 회의를 열고 한일 합방 조약을 통과시키고 서명하였다. 이때 통감부마저도 그물도 안 쳤는데 물고기가 뛰어들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후 일주일 동안 숨겼다가 8월 29일자로 순종의 이름으로 발표된다.
이에 마침내 국권이 일본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경술구적이 됨으로써 이완용은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구적에 모두 이름을 올리는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 조약 체결 후 곧 관직을 사퇴한 이완용은 일본 정부로부터 훈 1등 백작자기와 거금을 지급받은 후 조선 총독부 중추원 고문과 중추원 부의장을 지내면서 총독의 자문 역할을 하였다. 61세인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완용은 경고문을 3차례 발표하면서 3.1운동은 불순한 난동에 불과하며 조선의 독립기도는 허망할 뿐이라고 발언했다. 62세인 1920년에 이완용은 3.1운동 진압에 대한 공로로 후작으로 승급하였다. 66세인 1924년 그의 아들 이항구도 남작이 되어 조선인으로는 드물게 부자 귀족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완용은 항일운동에 대항하여 일선융화의 친일단체 동민회의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이완용은 이재명 의사의 칼에 폐를 다친 후유증으로 매년 겨울철만 되면 기관지 천식, 폐렴과 흉통 등으로 고통을 겪다가 1926년 2월 11일 그의 의붓형 이윤영과 차남 이항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옥인동 집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향년 68세였다. 슬하에 이남 일녀를 두었다. 그는 죽기 전 힘없는 다리를 부축해달라고 남에게 부탁한 것이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라고 매도당해야 하는가 라며 앞으로 미국이 득세할 것이니 너는 친미파가 되거라 라는 유언을 자식에게 남겼다. 그가 죽자 조선 총독 등 50명의 장례위원과 1300여 명의 조문객이 참석하였고 일본 순사들의 호유 속에 진행된 그의 장례 행렬의 규모는 고종 황제 장례 행렬에 버금갔을 정도였다. 이완용은 매국 친일의 대가로 일본 황실로부터 대훈이 국화 대수장을 받았는데 이를 받은 조선인은 왕족을 제외하면 이완용이 유일하다. 차남 이항구도 남작 자기를 받고 장손 이병길도 할아버지 이완용으로부터 후작 자기를 물려받아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한 반민족 행위자의 3대가 모두 선정되는 가문이 되었다. 이완용이 소유했던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해당하며 이를 현금화한 총 규모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방 후 이완용의 가족과 후손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욕을 얻어먹었다. 맏아들 이승구는 26세에 병으로 요절하였고 장손주 이병길은 6.25 때 행방불명되었으며 둘째 손주 이병주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이기지 못하고 1962년 일본으로 밀양해 아예 일본인으로 귀화해버렸다. 이완용의 증손자인 이윤영은 친일파 후손 중 최초로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 1997년 7월 승소하여 시가 30억가량의 북아현동 일대의 토지를 반환받은 후 곧바로 이 토지를 처분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다. 이렇게 이완용의 직계 후손들은 그의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완용은 평소 술과 이성을 멀리하고 서예와 독서를 즐겼다고 하며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몰라 일본인과 대화할 때는 영어를 사용하거나 통역사를 대동하고 다녔다고 한다. 만국의 책임을 이완용에게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고종의 무능함, 민비와 대원군의 이전투구, 조선 사회의 경직성과 부실한 근대화 개혁 등 구한말 조선에 만국의 총체적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총리 대신으로서 자진해서 일제에 협조하여 만국의 맞춤표를 찍는 선봉장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완용은 매국노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완용은 전라북도 익산군 낭상면 산에 묻혔으나 묘를 훼손하는 일이 많아 일본 순사가 묘를 지켰다고 한다. 해방 이후에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묘를 훼손하자 결국 1979년 증손자 이석형 등 직계 후손들이 아예 파묘하여 그 유골을 화장해 버렸다. 현재 그의 묘터는 이후 채석장으로 바뀌어 옛 흔적조차 사라져 버렸다. 지금까지 이완용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